네, 안녕하세요. 국회지 9급 국어. 네, 오늘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국회지 9급 국어는 8급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네, 이제 당연히 문법 파트나 이런 어휘 한자 파트에서 약간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나머지는 괜찮게 푸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뭐 국회직 8급, 9급에서는 이런 문법의 이런 난이도 자체가 이제 좀 암기적인 면이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고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문학이나 이제 독서 파트, 비문학 같은 파트에서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자, 밑줄 친 부분에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맞춤법 문제가 나왔는데, 자, 맞춤법이지만, 문법적인 이런 이론을 알고 있어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붉은 빛을 띠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활용형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는데, 용어네요. 자, 그러면 용언이라는 거는 활용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거든요. 그거를 용언이라고 하고 그 용언을 바꾸는 걸 용언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용언의 활용형이 맞나? 그 요소가 출제가 지금 빈번하게 되고 있는데 용언의 활용형이 맞나라는 걸 보려면 용언의 기본형을 항상 잘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붉은 빛을 기본형은 띠다가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띠다, 띠고, 띠니. 자,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띠다라는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은 띠찍이에요. 그지? 자, 여기 뒤에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어미가 붙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인 것처럼 어미는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 그럼 이 뒤에 어미가 붙어서 장미인데 어떤 장미? 붉은 빛을 띤 장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얘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기능을 바꿔주는 걸 우리가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성어미가 지금 이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뭐가 붙었다? 즉 니은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띵이기 때문에 자의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어는 서술어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 기능을 바꿔주는 애들을 전성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어미의 이름이 관형사형 어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옳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얼음이 얼어서 넘어지기 십상이다. 자, 우리가 이거를 십상이다 어떤 일에 꼭 들어맞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에 딱이야, 딱 들어맞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상이라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근데 뭐 십상이다, 쉽다라고 이렇게 쓰신다, 생각하신다, 있으시다 그러면 쉽다, 이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꼭 들어맞다라는 뜻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상이다 그러면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 십상이라는 건 일이나 이런 게 일이 꼭 들어맞다. 자, 이렇게 해서 십상이구나 라고 암기하시는 그런 단어. 네,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섭고 분했다. 자, 우리가 서럽고란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럽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자, 섭고의 원형은 섭다예요. 섭다. 물론 의미는 서럽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섭다가 원형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보면 섭찍, 얘가 간. 이 뒤에 붙는 게 찍고, 얘가 뭐예요? 어미. 그래서 섭고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는 이런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언이 나왔을 때 또 암기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예의가 자 발라서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원형을 보면 예의가 뭐예요? 바르다, 얘가 원형이죠, 그죠? 자, 이거를 활용시켜보면 바르다, 바르고, 바르니 어디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바르찌까지가 변하지 않는 부분.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붙은 거죠? 아서라는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언을 공부하셨으면 용언에는 불규칙 활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르불규칙이 쓰였구나 라고 해서 르불규칙 활용, 이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르불규칙 활용이 뭐냐? 자, 어간의 끝에 이렇게 르로 끝나고, 자, 이 뒤에 뭐가 아나, 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이 르가 뭐로 바뀌게 돼요? 이때 르가 리을로 변하는 게 르불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르가 뭐로 바뀌어요? 리을. 그래서 리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라서는 약간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발라서도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건데, 분노를 삭히다. 우리 삭히다라는 건 언제 많이 사용하죠? 홍어를 삭히다, 이렇게 썩힐 때, 숙성시킬 때, 이럴 때. 자, 근데 이렇게 어떠한 감정 같은 걸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누그러뜨릴 때, 그때는 희가 아니라 삭이다라는 접사가 붙게 돼요. 그래서 삭히려고가 아니라 삭이려고 이렇게 고쳐야 맞는 겁니다. 셨나요? 그래서 1번에 맞춤법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선지가 한 2-3개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휘 같은 것처럼 좀 그때그때 기출을 보면서 암기해야 되는 선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확인하셔서 공부하시고. 자, 2번째 띄어쓰기 문제는 항상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건 이랬는데 띄어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의존명사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가 올 듯도 하다, 너무나 대표적인 문장이라 이건 많이 맞히셨을 것 같은데, 자, 이때 도라는 건 보조사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조사면 이 앞엔 체언이에요. 체언은 바꿀 수 없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를 그러면 그가 듣도하다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앞에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의 수식에 의존하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의존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듯이라는 게 뭐다? 이 듯은 의존명사구나. 자, 그러면 의존명사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앞말과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혼자 쓸 수 없는 이렇게 명사, 꼭 관형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풀고, 그가 언제 오는지, 그러면 얘도 진대 뭐 오는지 의존명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 이때 지가 의존명사가 되려면, 자, 언제까지의 이런 동안, 기간을 말할 때, 그동안에, 뭐 여름방학 동안 이런 식으로 이런 동안 기간을 말할 때가 의존명사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 오는지, 언제 가는지, 오는지 가는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생략이 지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제 오다, 오고, 오니, 어간이에요. 어간 뒤에 붙는 건 뭐죠? 어미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는지, 가는지 오는지 할 때 이 는지는 의존명사에서 말하는 이 지가 아니라 얘는 무슨 어미다?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가 돼요. 사실은 어미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 뒤에 누가 오는구나, 어미가 오는구나, 이렇게 하셔서 는지, 얘는 한 세트. 연결 어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지를 의존명사, 동안이라는 걸 알려주는 의존명사지와 구분하시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미라서 하나로 붙여줘야 돼요. 자, 네가 그 일을, 당연히 일인데 그 일, 얘는 관형사죠. 그래서 지시 관형사예요. 당연히 띄어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했을 리가, 여기 지금 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 앞엔 뭐다? 체언이다. 근데 그 일을 리가 없다. 얘도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무슨 명사?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맞고. 자, 서울과 인천 간도 뭐예요? 뭐와 뭐의 사이를 나타내는 얘도 의존명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안마라고 띄워주고 띄었어야 된다. 맞고. 자, 10명, 20명 이런 건 무슨 명사라고 해요?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명사. 그래서 단위명사도 숫자가 아닌 이상 앞에 띄워주는 게 원칙. 그 다음에 10명에서 20명까지 이 내지라는 애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걸 나타내는 부사랑 자, 우리가 한글 맞춤법 총칙 제2항이 뭐예요?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누구죠? 조사가 있죠. 그렇죠? 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예외 빼고. 그러면 단어라는 건 우리가 품사라는 게 단어를 공통된 성질로 묶어놓은 갈래가 품사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품사는 뭐예요? 단어기 때문에 부사는 당연히 앞뒤로 띄워줘야 되는 거죠. 명사, 부사 이렇게 얘는 수사가 되겠다. 얘는 수관형사죠 지금. 수사 명인데 수관형사가 되겠다. 그래서 명인데 10명, 명인데 20명 이런 식으로 얘는 또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도 내지가 부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떼야 되고 얘가 지금 단위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이 열하고는 띄워줘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도 여기가 조금 여기 내지에서 붙이는 건 잘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의문의 변동이 나왔는데 자, 옳은 거예요. 자, 의문 변동은 한 단어 내의 의문 변동은 여러 유형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대요. 자, 따뜻하다, 상일에 일어나는 의문 변동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럼 일단은 기출문제 해설이니까 네, 이제 공부하셨다 라는 거 하고 알고 좀 갈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체라는 거는 뭐예요? 의문 변동에서 탈락, 첨가, 축약, 대치. 대치라는 게 교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의문 변동에는 크게 몇 가지, 4가지가 있을 때 자, 대치 현상 이거는 의문의 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체라는 건 하나에서 다른 걸로 의문이 바뀌는 현상이 교체. 자, 그 다음에 뭐 탈락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탈락. 의문이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애가 빠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약. 축약이라는 건 이렇게 약간 좀 압축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축약이라는 건 얘는 두 의문이 만나서 하나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축약. 자, 그다음에 첨가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뭘 첨가한다 그러면 없었던 걸 새롭게 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공식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쉬우실 거고, 자, 실전 문제를 풀 때 핵심 공식을 암기했다는 전제 하에 푸는 건데, 자, 이렇게 딱 보였을 때 자, 얘 처음에 뭐가 보여요? 일단 바뀐 결과를 봤을 때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게 얘가 눈에 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크트프츠가 된 거죠. 그러면 크트프츠가 뭐예요? 축약이 된 건데, 자, 그러면 얘를 해보면 먼저 설명드리고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뜻하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음 앞인데 받침이 시옷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교체의 현상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받침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 자음으로만 발음한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따, 뜻, 하다 이렇게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시옷이 디귿으로 뭐가 된 거예요? 교체가 된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저기서 지금 쓰는 말, 대치 현상.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 디귿이 누굴 만났어요? 히읗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 자음 축약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거 2개가 만나서 따뜻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약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음 축약은 그드브즈가 앞에서 히읗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뒤에서 히읗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났을 때 뭐로 발음된다? 크트, 프츠로 발음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음 축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센 소리 되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기억은 대치와 축약이 일어났고, 자,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니은은 지금 삭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발음했더니 삭릴이라고 하죠. 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실 비교해요. 자, 음운은 제일 중요한 게 음운에서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다 아니다? 음운 아니다. 그래서 얘도 이지만 이거 가리고도 이기 때문에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빈자리였는데 니은이 생겼죠. 이렇게 글자 비교해 봤을 때 니은이 뭐야? 첨가됐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고요. 자, 여긴 지금 겹받침이에요. 겹받침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받침으로 딱 와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겹받침을 사그스 이렇게 발음할 수가 없어서, 둘 다 발음할 수가 없어서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딱 봤을 때 받침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가 탈락했겠구나. 그래서 네,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탈락된 게 눈에 이렇게 한 번에 보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이랑 누가 만나요? 기역이랑 이 니은이 만나게 되면 비음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비음화 때문에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변했네. 그럼 여기에서 바뀌었구나.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대치 현상이 일어났구나. 요렇게 세 가지를 사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도 얘가 트야, 축약이 일어났어. 근데 이 전에 이게 보이려면 이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눈에 한눈에 보이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첨가에는 니은 첨가,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빈자리에 니은 생겼네? 얘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대치는요, 대치에 그게 뭔데요? 자, 비음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식이 그드브가 니은, 미음, 나미를 만나면 오나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기역이 지금 니은을 만났기 때문에 이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옷은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탈락되는 거죠. 그럼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뭐예요? 자음의 무리가 단순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이렇게 겹받침의 경우 둘 다 발음할 수 없어서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기초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거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공식 외우신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는 글자를 비교해 보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를 이제 보게 되면 삭일. 자, 여기에서 자음군 단순화 삭일. 그래서 탈락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삭릴.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삭릴. 비음화에 의한 대치.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 풀었으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네 기역과 니은 중, 자, 기역에만 탈락이 일어난다. 탈락은 누구예요? 니은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기역과 니은 중 기역에만 첨가, 첨가는 니은에만 있으니까 둘 다 니은에만. 자, 기역과 니은 모두 축약이 일어난다. 축약은 크트프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음된 결과를 봤을 때 크트프츠가 없다. 그럼 당연히 축약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축약, 크트프츠 없네? 그러면 둘 다 없고, 기역, 니은 모두 대치 교체가 일어난다? 그러면 얘도 교체 있었고 쟤도 교체가 있었고, 그래서 답은 4번이 적절한 것. 기역, 니은 모두 음변을 거치며 개수가 줄어든다 이랬는데, 자, 음운의 변동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 어떤 경우예요?
탈락되거나 아니면 축약되는 경우. 자, 이때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선 지금 축약됐을 때 뭐예요? 마이너스 1. 그죠?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다음에 얘는 탈락이 됐어요. 마이너스 1. 근데 하나가 첨가돼서 플러스 1. 교체니까 0.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니은에서 틀려서 5번도 안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국어문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우리나라 이런 문법의 특징들 묻는 건데, 옛날에 이제 공부하실 때 뭐 교차거다, 뭐 알타이어 좁게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미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간 뒤에 붙는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이거 암기하셔도 되고, 이중주어 구문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 종류, 문장의 확대를 볼 때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뭐예요? 자, 예를 들면 토끼는 앞발이 짧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지금 주어가 토끼는 짧다. 이게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앞발이 주어져. 짧다, 서술어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가 겹치는 거. 그래서 주어가 이중주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서술어가 하나인 거. 이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이중주어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자, 비교적 어순, 단어의 순서가 자유로운 언어에 속한다. 위치를 막 바꿀 수 있어. 이건 당연히 조사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격조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어순 배열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예를 들어 나는 먹어 밥을 이런 식으로 해도 의미 파악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순이 자유롭다. 그래서 격조사가 이제 문장 성분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순을 바꿔도 의미 파악에 문제가 없다. 3번도 맞는 거고, 공손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발달했다. 당연히 뭐 동방예의지국이라 뭐 예를 들면은 뭐 높임 이렇게 특수 어휘도 높임을 위해 나타난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계시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거나, 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지란 단어가 있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다가 있는데 드리다라는 이런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뭐 공손선 어마럼이 뭐 옷 같은 게 사용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손성을 표현하는 쉽게 높임법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자, 답은 5번인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온다? 자, 이럴 때 우리 국어에선 반드시 꾸미는 말은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오게 돼요. 자, 근데 이거 문장을 만들어 봤으면 돼요. 예쁜 꽃 예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라는 거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다음에 자, 시조가 나왔는데 특이하게 이런 한자를 가지고 해석을 물어보는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화에 그래서 해석을 지금 배나무꽃을 말한다, 은하수를 말한다 해서 이거는 사실 어휘를 다 외웠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용상이 아니라. 조금 암기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화라는 건 백꽃이에요. 백꽃에 월백 흰 달이 뜨고, 은하는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삼경 일대의 얘기인데, 삼경은 자,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하루가 12경이에요. 그래서 2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런 식으로 12경을 표현했는데 가장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시간이 3경이에요.
이유는 우리가 뭐 문학은 정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생각이 이렇게 많아질 때는 낮보다는 좀 밤이기 때문에 삼경은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시간이고 이제 중심축으로 외워두라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삼경이구나. 요거 이제 쓰면은 당연히 해질 무렵이 아니다. 밤이구나 라고 해서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백꽃이 백꽃의 흰 달이 있고 은하수가 삼경일 때, 자, 일지춘심이라는 건 봄에 대한 마음이라는 건 알 거고, 그죠? 자, 일지라는 건 나뭇가지 하나, 한 나뭇가지 하나에 어린 봄에 대한 정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자규야 알야만한, 자규가 알겠느냐마는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 자규라는 새는, 자, 국어에서 이런 자규 그 다음에 소쩍새 많이 나오는 게 같은 말로 접동새. 자, 이런 새들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뭐다? 한의 정서를 표현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한의 정서라는 건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예요. 그래서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새가 슬프게 우는 새. 그래서 자규, 이꼬르, 소쩍새, 접동새 다 같이 슬프게 우는 새구나. 그래서 한의 정서, 슬피 우는 새 이렇게 기억하시면 또 독 써먹을 때가 있겠죠, 그죠? 자, 다정도. 자, 마음이 많은 것도,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 가지 감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감정, 마음이 드는 것도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조의 주제는, 이조년의 시조인데 얘 주제는 이제 봄날의 애상적 정서 에 대해서 노래한 시조예요. 봄날의 애상감. 애상이라는 건 국어에서 슬프다라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 요렇게. 그다음에 뭐 특이하게 백꽃, 뭐 월백, 은하수 이거 다 무슨 색? 흰색이어서 보통 이런 순수한 흰색의 순수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흰색이 있는 거다라는 거 문제에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화는 배나무꽃 맞고, 은하는 은하수 맞고, 삼경은 아까 밤 11시, 새벽 1시. 자, 일지는 한 나뭇가지 하나에 어려있는 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자규는 소쩍새. 그래서 사실 이 5번 같은 문제는 내용을 출제했다기보다 이렇게 그냥 고전에서 단순 해석이 가능하냐, 암기가 되었냐 되지 않았느냐 요거를 묻는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정의성께 나왔는데, 구급의 특징이 그래서 보면 전문강의 삽을 싣고 정의성의 작품이에요. 자, 이 경우 우리나라 1970, 8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런 도시 빈민층, 노동자들이 이제 도시 빈민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 일단은 시대 배경, 시대상을 보면 1970년대. 자,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도시 빈민층 노동자의 삶인데, 자, 삶에 비해 이게 주제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사법도 보이고 서리적인 표현, 그다음에 수업법 하나에다가 지금 내용, 화자의 정서를 물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시에서 시를 처음 본다 그러면 얘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시라는 건 당연히 서정갈래예요. 정서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거든요. 시적 화자. 자, 화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 시적 대상 뭐에 대해 말하는 건지, 얘 마음이 좋은지 아니면 슬픈지 이걸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던가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런 걸 읽어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긍정적인 거냐 아니면 부정적인 시어냐 이거를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골라요? 네, 앞이나 또는 뒤에 나와 있는 수식어나 서술어 가지고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어떤 작품인지 몰라도 앞뒤 맥락을 살펴본 다음에 예를 들어 부정적인 거에는 기대감이라는 긍정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라 그러면 극복 의지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학에 푸는 그 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다 라는 거. 그래서 연습하시면서 요거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연습하시면 금방 늘어요, 시 파트는.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래요.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이랬어요. 자, 물뿐이겠는가? 물뿐이 아니다.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말하는 걸 서리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흐르는 게 물뿐이냐? 아니다. 우리, 나를 포함한 우리니까 화자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럼 이때 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과 같아서 이 얘기예요.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참 여기 삽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 삽에서 화자의 뭐가 나와요? 처지 상황이 나와요. 화자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동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 슬픔도 퍼다가 버린다 이랬어요. 그럼 슬픔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쵸? 부정이죠. 한마디로 노동자로서의 이런 삶이 어떻다? 고달픈 삶에 대한 비애,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때 흐르는 물이 우리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맨날 삽을 씻으면서 거기 슬픔도 다 퍼다 버린대요. 그러면은 지금 내 삶이 되게 고달프고 슬퍼라는 거예요. 자, 일이 끝나 저물어서 이렇게 저문다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 내려오는 걸 하강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보통 문학에서 하강적 이미지는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고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그냥 돌아갈 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를 보면 다 부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은 뭡니까? 강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화자의 이런 비의 슬픔이 뭐 된다? 화자의 정서가 심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달픈 삶으로 인한 비애나 이런 슬픔이 점점 심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쭈그려 담배나 피우고 돌아간다? 그럼 여기에 화자의 태도가 원래는 중요한데 현실에 뭐 하는 거예요? 순응할 수밖에 없고 체념하는 거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삶에 지쳐서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건 뭐예요? 고달픈 도시 빈민층인 노동자의 삶이 어떻다? 고달프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죠. 저물고 저물어서 하강적 이미지가 반복돼서 여기에서 애상적 분위기 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자, 이때 샛강 바닥 썩은 물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계속 뭐예요? 슬픔을 퍼다버린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삶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썩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고달픈 암담한 화자가 처한 현실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달이 뜬대요. 자, 보통 달이 뜬다. 뜨는 건 상승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래요. 그럼 이때 저는 뭐예요? 달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화자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달은 긍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화자하고 같구나라고 보게 되면 이때 달이 의미하는 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희망이나 이런 거 없이 계속 무기력, 체념, 고달픔, 이게 맨날 달이 뜨는 것처럼 반복되는 삶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가난한 거죠. 궁핍한 삶. 이게 바로 뭐다? 도시 빈민층의 삶이다. 다시 어두워, 부정, 돌아가야 한다, 체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시예요. 대표작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자정,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기의 기대감, 이렇게 긍정적인 시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현재 삶에 대한 극복의지, 마지막이 뭐예요? 어두워 돌아간다? 그럼 극복의지는 긍정이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는 상황? 그러면 이때 여기 슬픔을 퍼다버려요. 그래서 일이 끝나 하루가 저물고 하강적임이지,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는 얘기는 슬픔을 퍼다버렸는데 스스로 깊어진다? 슬픔이 심화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답, 부정이잖아요. 그죠? 서리법을 통해 자신의 무기력함을 성찰이 뭡니까?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건데,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 나오지 않아요. 서리법은 여기 지금 하나 나오는데, 흐르는 게 물뿐이냐? 물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반복돼서 맨날 흘러가. 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찰한다는 게 안 되는 거고, 현실의 갈등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해소되기를, 해소 긍정이잖아요. 간절히 바란다 이랬는데, 현실의 갈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갈등? 고민이라고 본다고 해도 해소되는 게 아니구나. 왜? 해소는 긍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표들은 공부하시면 더 쉽게 푸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공부하지 않은 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푸시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고, 당연히 이런 수사법들, 기본 수사법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부터 자, 보면 과거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있는데 짧잖아요. 그냥 빠르게 읽으면 돼요. 자,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바라봐야 하고, 자, 개인은 절대 사회를 따라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책을 읽는다는 것은 죽은 과거의 사실을 살펴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이 뒤에가 밑줄, 현재의 삶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통찰, 바라본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뭐다? 우리의 현재 삶을 역사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자, 그러한 하나의 과정의 무대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라는 것과,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고려해 볼 때 역사서적을 읽을 때 던져야 하는 가장 큰 질문은 뭐와 같은 것이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말한 게 뭐예요? 역사책을 읽을 때 던져야 가장 큰 질문, 역사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의 현재 삶을 역사를 통해 통찰하는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한 번에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게 마음이 편하시면 읽어보셔도 돼요.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누군가의 삶들을 통해 현재의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매우 유익한 게 뭐예요? 누군가의 삶, 과거의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현재 삶을 바꿔나간다. 두 번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 역사적 사실이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역사가의 임무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이런 역사실이 발생했고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 역사적 사실의 이런 일의 경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서적에 기술된 역사적 사실이 진실, 조작,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은 5번이죠. 자,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역사가 해석은 자 이거죠. 내 삶에 어떻게 관련이 있냐. 이때 나의 삶이 다른 말로 뭐니까요. 현재의 삶이기 때문에 역사 서적을 읽는 건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삶을 통찰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읽고서 풀 수 있는 괜찮았던 쉬웠던 문제. 자, 8번을 하시려면 당연히 자, 문장 구조 이거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얘는 아는 문장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죠. 자, 그럼 아는 문장이 뭐예요? 두 문장.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거 한 문장. 이거 그릴 때 아는 문장을 그리면 자, 주어와 서술어. 이 겉에 있는 애가 아는 문장. 그 다음에 이 안에 주어 플러스 서술어. 얘가 안긴 문장.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5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부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5개에서 표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의 표지는 뭐냐? 여기 안긴 문장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안긴 문장의 끝에 뭐가 있다? 미음, 기가 있다. 그러면 명사절 아는 문장이고 두 번째가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자, 이때는 여기 뒤에 뭐뭐, 라고, 고, 직접 인용 조사나 간접 인용 조사가 들어가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아까 했듯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 얘는 다른 절하고 좀 특이하게 얘는 특별한 이런 알려주는 표지는 없어요. 하지만 특징이 서술어를 공유하죠. 서술어가 겹친다. 서술어를 공유한다. 주어가 2개인데 서술어 하나밖에 안 썼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편하신 대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과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여기 안긴 문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보통 관형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체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도 뭐를 수식한다?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근데 아까 보면 당연히 수식 꾸미는 말은 꾸밈 받는 말이 앞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절 뒤에는 누가 있다? 체언이 있을 거다. 바꿀 수 없는 명사, 대명사, 수사.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주로 누굴 수식해요? 용언을 수식해요. 그럼 용언이 뭐예요? 바꿀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뒤에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우셔야 쟤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안긴 문장은 이제 그 온전한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겉에 있는 아는 문장부터 찾으면 나는 믿는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면 이게 하다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아는 문장, 우리가 문장 구조 따질 때 서술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술어. 그럼 서술어는 어떻게 찾냐? 서술어 찾을 땐 무조건 원형으로 찾는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정직하다가 원형이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안겨있구나. 근데 끝에 뭐가 있다? 미음이 있구나. 그럼 얘는 뭐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라고 금방 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한 문장.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를 모른다? 노래를 모른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안겨있는 거고 노래인데 무슨 노래? 뒤에 체언이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노래인데 내가 모르는 노래? 그럼 이거 뭐다?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뭐구나?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노래를 이거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목적어가 얘는 생략이 되어 있구나 이 얘기죠. 그러면 해보면 적절한 것 1번 부사절 아니에요. 얘 안긴 문장에서는 서술어 생략돼 있다? 아니죠. 온전한 문장이에요. 자, 니은은 명사절 틀렸죠.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 생략? 맞네요. 4번. 얘네 둘 다 서술절을 틀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외웠으면 딱 봐도 음기가 명사절이구나. 노래 관형절이구나. 그래서 10초 안 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공부 꼭 암기하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는 방식이 나왔는데 우리 얘 선조들의 말하기 방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치 있게 넘어가는 거.
뭐 옛날에 짠돌이, 뭐 차계기하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짧은 이야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자 보면 자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해군에서 요직, 중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친구가 이렇게 인물 나오면 체크하면 돼요. 자 카리브해에 있는 섬의 잠수함 기지 건설 계획을 그에게 물었어요. 자, 이 계획은 군사기밀이었으므로 루즈벨트는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정보 공유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대놓고 거절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를 따지고 들게 분명했대요.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시 보지 말라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얘는 긴장하는 척하면서 연기하면서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지금 뭐 시작했다? 연기 시작. 비밀을 지킬 수 있어? 친구는 이런 기지 계획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큰 목소리로 물론이지 했더니 루즈벨트가 나도 그래. 이거 뭐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서 표현한 거죠. 나도 비밀을 지켜야 해. 근데 굉장히 어때요? 센스가 있게 이런 걸 무슨 표현이라고 해요? 재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거죠. 위트, 재치. 그래서 친구의 불합리한 요구를 교묘하게 거절하면서 대놓고가 아니라 교묘하게 은근히 돌려서 거절하면서 체면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호소한 설득 목적 자체도 틀렸고, 인정에 호소하는 설득은 기본적으로 그 파수꾼이라는 이런 작품이 거의 촌장이 말하는 그 사람의 이런 마음의 동정심 같은 거. 야, 넌 정말 내가 죽길 바래? 넌 정말 내가 불쌍하지 않아? 사람 마음에 호소하는 말하기 방식. 이런 걸 말해. 재치 있는 답변으로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답은 그래서 2번인 거고, 상대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보이면서 기대에 부응한다는 건 기대에 꼭 들어맞게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거 틀렸죠. 그죠? 친구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죠? 상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단호하게 거절한 거 아니죠. 기분 나쁠까봐 돌려서 말한 거니,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여 상대가 잘못을 깨닫게 직접적 비판 X 쉽게 풀 수 있던 쉬어가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한자 성어와 뜻의 연결을 옳지 않은 것. 자, 이럴 때 문제 공부할 때 한자 성어 문제가 나오면 이 한자를 여러분한테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그게 있죠. 그러니까 한자 성어 외에 TV에서 이런 예능 같은 데서 퀴즈 같은 거 낼 때 여러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중간 글자 끝 글자만 알아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눈에 익으면 대충 그게 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이랬을 때. 자, 여기에서 쉬운 한자가 뭐가 있어요? 지신. 쉬우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 신자는 신하 신자이기 때문에 신하 맞는데? 그죠? 자, 그럼 첫 번째는 고괭지신이다 라고 해서 팔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팔다리는 뭐예요? 나의 온몸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되게 내 몸에서 팔다리만큼 중요한 신하를 말할 때 고괭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린다라고 했을 때 이건 되게 많이 쓰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호위라는 한자 성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우가 뭐예요? 호랑이의 이런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리는 거.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를 때 호가 호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자 읽으실 거고 득자 읽으실 거고, 여기 뒤에는 어떻게 하자면 좀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자, 말이나글의 목적이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자, 얘는 요령부득이라고 있는 건데, 이때 요령이 기억이 좀 쉽게 허리, 요, 그다음에 목, 령. 그거를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인체에서 되게 허리나 목은 뭐예요? 인체의 핵심, 인체의 중심이죠.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걸 뭐 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나글의 목적이나 의미, 핵심이 분명하지 않다. 핵심이 얻어지지 않아. 그래서 얘도 적절하게 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견강부회.
그럼 견강부회는 사실은 문학작품 껍질따니 같은 거 하셨을 때도 그렇고 아전인수 공부하실 때도 같이 유사한 한자성어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타협하고 권력에 굴복한다 이 뜻 아니죠. 견강부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억지 주장을 펼칠 때 전혀 상관없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억지 주장 근거 이게 견강부회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쓰는 거니까. 얘는 간담상조죠. 그래서 간담상조가 뭐예요?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춘다. 이 정도로 뭐예요? 찐친을 말하는 거예요. 간담상도 간하고 쓸개 같은 사이 이렇게 기억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쉽게 매일매일 그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억지주장 견강부회 한자는 당연히 눈에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쓰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많이 읽을 수 있으려면 눈에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반복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셨으면 괜찮게 풀 수 있는 문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답이 너무나 한자성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하는 한자에서 정답을 출제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 쓰지 않는 이런 애들이 정답으로 돼야 됐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순서 배열 문제예요. 그래서 순서 배열을 푸실 때는 이렇게 항상 처음에 문단을 이렇게 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쭉 봤을 때 어떤 게 먼저 오는 게 적절한가? 그래서 앞이랑 맨 마지막 문장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가는 선천성 면역에 대한 거고 나는 면역에 대한 거고, 그러면 얘가 여기 포함되겠죠, 그쵸? 그러면 가는 처음에 올 수 없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T세포는 그러면 면역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뉩니다 했단 말이에요. 선천성과 후천성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완비했느냐 살아가면서 습득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러면 얘가 가장 큰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크게 면역을 크게 둘로 나누겠다.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도 라도 올 수가 없겠구나 이거예요. 그럼 처음엔 뭐만 온다? 나가 이렇게 오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말하겠대요. 근데 다른 하나는 세포성 면역으로 T세포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B세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B세포, 다른 하나는 T세포. 그러면 라 다음에 뭐겠구나? 다겠구나. 그래 놓고 T세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T세포에 의존하며 세포내부에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한다. 자, T세포는 이랬어요. 그러면 얘 T세포에 대한 거. 다마, 여기 있구나. 이렇게. 라다마, 그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설명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가 후천성. 후천성 두 가지, 하나, 둘. 그 다음에 T세포 이렇게 연결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처음 문장 요거 비교하시면서 순서 배열 잡아가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뭔가 내용을 중요하게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단어 중심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순서 배열의 이 난이도에서는 금방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같은 이런 단어를 맞물리게 이제 마지막 문장과 첫 음의 문장 이렇게 같은 단어가 꼭 있어요. 순서가 연결될 때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12번 같은 거 보면, 자,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 골라라 했는데, 이거를 풀 때는 사실은 얘를 보고 이게 뭐에 대한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저보다 그리하여, 그래서, 그럼 앞에 뭔가 말이 막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축과 그 고기를 먹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축, 고기 먹는 인간의 건강 플러스 세계 전체의 농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거다. 그럼 지금 피해
문제점이 나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점? 가축과 고기 먹는 인간의 건강을 해치면서 농지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앞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읽어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곡물 사료는 비단 가축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조적인 폭력을 행사한대요. 일단은 폭력을 행사한다. 자, 그리하여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구체적인 게 아니라 행사한다라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는 곡식에 비해 낭비적 요소를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는 식물이다. 낭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건강에 피해를 준다. 이건 연결이 안 되니까 니은도 패스. 오늘날 1인분의 쇠고기 생산을 위해서 20인분의 곡물이 투입되고 있고 1칼로리의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보통 35칼로리 석유가 소모되고 있다. 그럼 여기도 뭐야? 건강에 관련된 건 아니구나. 패스. 자,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10억의 비만 인구와 10억의 기하 인구의 공존이라는 비극적 현실이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비만? 이게 왜 가축한테 영향을 줘? 아직 안 나왔죠. 자, 패스. 또한 플러스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건 사료용 곡물 재배에는 자 이제 나오네요. 살충제가 무제한적으로 남용이 뭐예요? 미친 듯이 남발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료 먹은 가축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 건강 해치고 농지들 다 어때요? 살충제에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육류 소비가 늘어나 병행해서 아까운 열대우림이 훼손이 돼 자연 훼손. 전 세계적으로 토양 오염, 토지 열화. 그래서 맨 마지막 5번. 근데 이게 실전이었다. 근데 기억니은 디귿리을 패스했으면 나머지 5번 주고 빠르게 넘어가셨어야죠. 시간 줄이셔야 되니까. 자, 13번. 문학 공부를 하셨다면 13번은 선지문 보고 사실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는데, 자, 묘사란 우리 문학에서 묘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서술 방식이 되게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묘사라는 거, 묘사가 뭐냐? 묘사는 원래 그린다는 뜻의 회화 용어인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태를 그리듯 자, 그림 그리듯 자세히 서술하는 게 묘사예요. 자, 역시나 학술처럼 조리를 세워 끌어나가는 건 기술이지 묘사는 아니다. 자, 실경, 실황 등을 보여줘요. 실제 경치, 실제 상황 이런 걸 보여줘요. 독자로 하여금 자, 그 경지에 들어가고 분위기까지 맛보게 하기 위한 표현이 묘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읽었을 때 묘사에 대한 거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학 공부할 때 묘사라는 거 보면 대표적인 게 메밀꽃,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메밀꽃이 피어있는 그 메밀밭의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이 묘사의 대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되게 어때요? 콩포기, 옥수수 잎이 어떻게 푸르고 메밀밭이 온통 소금을 뿌린 듯이 하야며 되게 주관적인 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내가 느꼈던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면서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묘사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그냥 선지를 갔다면 객관적이 뭐예요? 사실이죠. 그럼 객관적 사실이어야 하므로 주관적인 심정, 정서는 표현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느낀 걸 자세하게 표현해주는 게 묘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오답이구나 라고 풀 수는 있어요. 국어를 많이 했으면. 근데 이제 시험이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가실 수 없었다면 이제 봅시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아름답구나 하는 것은 자기의 심리다. 자기 심리인 내 마음인 아름답구나만 써가지고는 독자는 아무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자에게도 그런 심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심리, 누구 심리? 내 심리. 내 심리는 무슨 심리? 주관적인 심리. 그럼 주관적인 심리를 일으키기 위해 풍경이 아름다운 이유를, 즉 하늘, 구름, 산, 내, 나무, 돌 등의 풍경의 재료를 풍경대로 조합해서 문장으로 표현해 주어야 독자도 비로소 작자와 동일한 경험, 이 경험은 무슨 경험? 주관적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에서 얻고 한 가지로 아름답구나 라는 심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주관적인 정서를 잘 표현해 주어야 독자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려요. 그다음에 제재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게 묘사인데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가 있대요. 첫째, 객관적이어야 된다. 냉정한 관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연할 거 질서 정연, 시간 공간으로 순서가 있어야 선명해져서. 셋째, 사진 찍는 것과는 달라야 해. 대상의 핵심과 특색은 취하되 불필요한 건 버려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 실경과 실향을 보여주는 거다. 이건 첫 번째에 나와 있어서 내용일치 정답. 질서 정연, 그럼 정연할 거 묘사할수록 대상은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전체 대상이 선명, 다른 말로 분명해져. 내용일치. 자, 대상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 대상의 모든 점을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어. 불필요한 것 버릴 수 있어. 내용일치. 자, 묘사는 제재의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거야. 자, 여기에 내용일치.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근데 내용일치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힌트를 잡아서 2번을 푸실 수도 있고. 빠르게 읽어 나가서 이제 푸셨으면 쉽게. 왜? 다 내용일치니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건 어휘 한자예요. 왜냐하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만 좀 꾸준히 하시면서 국어를 조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파생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그럼 이제 파생어는 단어 형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파생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파생어는 파생어란 어근 플러스 접사. 어근은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접사는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첨가하거나 품사를 전성시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게 접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기억에서 어근의 품사와 그랬어요. 그럼 어근이 뭐예요? 어른, 슬기. 얘네가 어근이에요. 어른스러운 게 어른 같다는 거고 슬기롭다. 슬기. 얘네가 지금 어근의 중심 의미가 있는 품사. 그럼 어른과 슬기는 다 뭐예요? 품사가 명사. 자, 근데 파생어의 품사는 서로 다르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른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어른스럽다. 스럽. 얘가 접사. 슬기롭. 얘가 접사. 그래서 어른스럽다, 슬기롭다. 명사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형용사. 상태 성질로 바뀌었죠. 그래서 품사를 전성시켜서 얘네는 둘이 서로 다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풀고 바로 넘어가셨어야죠. 다른 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실전은 공부하는 거니까 해볼게요. 자, 니은에서 그럼 이제 니은에서 뭐가 틀렸냐? 어근의 품사와 그러면 어근 끓이다 높이다의 어근이 뭐예요? 끓다 높다. 얘가 어근. 이희리기, 우구추, 사피동 전미사 외우셨죠? 그쵸? 자, 그러면 어근의 품사는 끓다와 높다. 이거 뭐예요? 형용사. 파생어의 품사는 서로 같다? 자, 끓이다. 물을 끓여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냄비에 올려갖고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끓이는 거는 변화가 있는 거고 높이다. 의자를 높이다. 온도를 높이다. 가서 이렇게 높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동작이라던가 움직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네의 품사는 동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틀렸고. 자, 디귿에서 접두사는 맞아요. 집 밟다, 집 누르다. 이렇게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는 애가 접두사예요. 그죠? 파생어는 접사 위치에 따라 자, 접사가 앞에 오면 접두파생어, 접사가 뒤에 오면 접미파생어잖아요. 그렇죠? 이때 품사를 전성시킬 수 있는 건 접미사가 되는 거고 접두사는 보통 의미를 제한하거나 첨가하는데 자, 어근에 붙어서 함부로, 마구 이거 맞아요. 뜻을 더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밟다나 누르다는 이건 뭐예요? 동사죠. 한마디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어근에 붙었기 때문에 틀린 거. 되게 꼬아서 이렇게 슉 하면 넘어가게 만든 거고. 자, 리을은 홀로 쓸 수 있는 명사에 전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맞아요. 그래서 찍하다 전미사예요. 그 다음에 밥 전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과 아름 이게 어근이긴 한데 자, 이때 아름과 착은 혼자 쓸 수 있는 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이때의 착찍과 아름 얘네는
어근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실제 이거 어근이라고만 나와 있지 얘네가 홀로 쓸 수 있는 명사야, 자립명사야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또 하나 이게 가능하려면 이것만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착 이랬어. 그럼 아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말이라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미음에서 전미사는 형용사 어근에부터 명사 파생, 명사 파생은 맞는데 어근에부터 명사 파생은 맞는데 얘가 틀린 거죠. 자, 먹다가 원형이에요. 덥다가 원형이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다와 덥다 얘는 뭐다? 동사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의 어근이구나. 그래서 품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전미사가 품사를 바꾼다. 그래서 품사에서 뭐 우리가 명사가 뭐야 고유명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법에 출제되는 애들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품사에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거 요거 잘 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꼼꼼하게 푸는 그런 완전 문법 중에 문법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보면 자, 글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는데 글에 대한 이해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 선지를 본다 그러면 인공지능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 이렇게 유토피아, 디스토피아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동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줄어들고 자, 공산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예측이 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일까? 질문 떴죠. 자, 좋은 싸게 살 수 있게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산 공정의 합리적 발달 때문에 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소비가 줄어든 세상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사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 뉴스에서도 한 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종업원 규모가 10,000명 되는 공장을 독일식의 산업 시스템을 적용해서 합리화했더니 수가 500명으로 줄었다고 했어. 그럼 나머지 얘네는 다 어디로 갔겠느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인공지능이 대거 활약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돼서 이런 일이 상품과 지식 생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어찌 될 것인가?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어쨌건 상품이나 지식값은 싸지겠지만 그걸 돈 주고 사는 소비자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는 분명히 나왔어요. 걱정할 만한 일이다. 사실은 이런 거 푸실 때 운이 좋다면 한 지문 읽고 선지 보고 읽고 선지 보고 이렇게 해도 돼요. 지문 길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다음에 지문 길이가 좀 난 괜찮아 이 정도는 좀 짧아. 보통 7, 8, 9, 9의 지문들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한 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1번 적절하구나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라는 단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속화되면은 심할 수 있다. 아직 용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속화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현상이 예측된다. 걱정이 돼 라는 거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이거는 추론 지금 가능하고 유토피아 아직 안 나왔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짧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한 번에 읽고 선지 보면서 쭉 푸는 게 좀 더 빠를 거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괜찮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일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용어로 이제 나왔네요. 아까 사회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져서 아주 많은 돈을 버는 소수의 사람들과 일자리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양극화가 될 가능성을 크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읽었던 거 나왔죠, 그죠? 그야말로 유토피아 이제 나왔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공존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배경식으로 유토피아는 이상향, 디스토피아는 이상향이 반대하는 요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의식, 양극화나 이런 불평등 심화 주목할 책이 있대요. 자, 그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이래요. 이 책이 선구적인 이유는 이 말이 여기서 처음 쓰였구나. 아까 선지에 있던 거. 이 토머스 모어의 책에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 그것도 지워지는 거고 찾을 수 있다. 모어는 좋은 곳이라는 뜻의 얘하고 아무래도 존재하지 않은 뜻의 오토피아를 동시에 나타내는 중의적 개념으로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구나. 자, 디스토피아 이건 뭐냐? 유토피아의 반대말. 그럼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건 안 좋은 거네. 상당히 끔찍한 미래의 어떤 사회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끔찍한 미래.
의 사회. 자, 접두어 디스는 나쁜, 고된이란 뜻이고 디스토피아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말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표현이고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기계화로 인한 인간 상실에서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디스토피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널리 쓰였다는 얘기는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디스토피아라는 용어가 쓰였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보게 되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아까 이거 1번 읽었죠, 그죠? 디스토피아는 사회적 불평등 확산되고 인간사회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거 맨 마지막 문장 그대로 있네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 불평등과 이거 아까 밑줄 친 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거다 나와 있었고 자, 유토피아는 토머스 모 책에서 아까 봤고 다 5번이죠. 뭐가 틀렸나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문제점을 해결이 아니라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 문제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5번이 틀린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짧아요. 읽어볼게요. 몸을 닦는 일, 숙이죠. 몸을 닦는 일, 숙이는 자, 효도와 우애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 효도와 우애에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학식이 고명하고 뛰어나고 문체가 찬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럼 뭐예요?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있고 똑똑하다 해도 흙담에다가 아름답게 색칠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정이네요. 의미가 없다. 자기 몸을 이미 엄정하게 닦았다면 그러면 자기 몸을 엄정하게 엄격하게 깨끗하게 닦았다면 그랬다면 그가 사귀는 벗도 친구도 자연스럽게 단정한 사람일 것이므로 같은 기질로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된다. 첫 번째 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수신이 중요하다. 내 몸 닦는 일이 중요해. 그게 뭐예요? 효도와 우애를 지켜야 돼. 이 얘기네요. 효도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돼. 자, 이 늙은 아비가 쌍살이를 오래 경험했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고루 겪어봐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고 있대요. 자,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긍정 부정? 그렇죠. 부정. 천륜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 이런 거죠. 그죠?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자, 비록 충직하고 인정있고 부지런하고 재빠르게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기더라도 그래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럼 지금 글쓴이가 경계하는 건 뭐예요?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자, 이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할 거고 의리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한데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말 사람이야 라는 거죠. 자, 대체로 이 세상에 깊은 은혜와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한마디로 부모 형제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 부모 형제를 버리는 사람, 효도와 우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벗들에게 어떠하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다. 너희는 이 점 반드시 기억을 해서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안 된다. 마지막에 핵심으로 딱 나와줬어요.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핵심을 잡는 아직도 이러한 미괄식 구성의 글들이 구급에서 많이 보여요. 자, 당연히 역설이라는 건 역설법이 아니라 힘주어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효에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맞는 거고 효와 우의 덕목을 충실시킨 사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이런 친구 만나라고. 그 다음에 학문의 깊이가 있고 추 사람이라면 다 곁에 틀렸네요. 이거 어디예요? 학문의 깊이가 있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얘는 거칠에만 화려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충직하고 인정있고 이렇게 보여도 나를 섬겨도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곁에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도 효도나 우애를 하지 않으면 만나면 안 돼.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는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거죠. 내 몸을 엄정하게 닦으면 친구도 자연스럽게 단정한 사람이 될 거야. 나 먼저 좋은 사람 돼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천륜한 사람은 경계하고 조언하고 있다. 당연히 절대로 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또 쉽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9급은 비문학 지문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미관계가 나왔어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라고 나왔는데 휘는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중심의 의미를 지니는 것,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는 경우가 있다. 자, 힌트를 많이 줬어요.
물리적인 공간과 관련되는 게 중심적 의미구나. 그럼 물리적 공간이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이나 넓이나 높이나 이런 거, 뭐 부피나 이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추상화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낮다라는 건 뭐가 나쁜 거? 낮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중심 의미는 하나인 거잖아요. 중심 의미를 기억하면 나머진 주변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물이 낮은 데로 흐른다. 그러면 뭐가 낮다? 위에서 아래로의 높이가 되는 이런 기준이 낮다. 물리적인 공간과 관련해서 뭐예요? 중심 의미.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높이가 보통보다 낮아 이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중심 의미가 맞아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추상화되어서 관심도가 낮은 건 당연히 주변적 의미. 답 몇 번? 1번. 그 다음에 내 좁은 소견, 내 의견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이거는 추상화돼서 주변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얘는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이거 마음이 좁다 똑같은 케이스. 그래서 얘는 니은 맞는 거고. 그럼 우리가 좁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떠오르세요? 면적이 좁다, 넓이가 좁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뭐야? 물리적인 공간과 관련된 중심 의미, 그죠? 자, 넓은 같은 거예요. 좁다랑 세트. 우리는 넓은 공터에 이거 맞아요. 넓은 공터. 왜? 면적이 넓으니까 중심이 맞아요. 근데 꽤 마당이 넓다? 이것도 뭐다? 중심 의미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기억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좁다 하고 넓다. 얘가 세트로 바뀌죠. 얘는 이게 좁은 거고 얘는 큰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은 눈에 안 보이죠? 추상화된 거예요. 이거 뭐다? 주변적 의미니까 얘 니은 가야 되고. 힘든 만큼 기쁨도 크다. 감정 추상화. 얘는 니은에 맞는 예인 거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다라는 단어 들으면 뭐가 큽니까? 뭐 몸집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뭐 넓이, 뭐 부피, 뭐 이런 애들이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게 크다. 그래서 틀렸고. 자, 가깝다. 우리가 가깝다 그러면 가깝다의 중심이 뭡니까? 가깝다. 물리적으로 가깝다 이 얘기 뭐예요?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얘가 뭐다? 중심 의미고 얘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추상적인 거, 주변 의미.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뭐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틀렸죠, 그죠? 답은 1번. 자, 이해를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유명한 소설이에요. 현진원의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하면은 반어법 이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일제강점기 비참한 이런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는 사실주의 소설이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제가 파악한 건 원래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중심으로만 내용, 사건만 이해하시면 7, 8, 9급에 있는 문학 작품은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소설에서 기법 같은 거, 그거는 사실은 10파트하고 겹치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일치가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자, 반어법이 뭐예요? 의도하고 반대로 표현하는 게 반어법이고,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갈등에서 그런 끝에가 뭐예요? 긍정이어야 되는구나. 비속어는 욕이죠. 욕 찾으면 되고, 사실적, 이건 현진건의 특징이에요. 현진건 그러면 1920년대 리얼리즘 대표 작가죠. 사실주의 대표 작가. 음성상징어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건 시에서 다 공부해 왔던 거예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라는 거는 모양을 흉내낸 의태어나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를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당연히 이것은 생동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설렁탕은 비교적 상황 강조하는 소재다. 이랬는데 볼게요.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했다. 자, 개똥이가 인물 나왔네요.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울어요. 아, 부정이네. 애기가 울어.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어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자,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자,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 했다.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 다 한 것 같다. 그럼 상황이 지금 애기가 너무너무 기진맥진 울고 있구나. 자,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랬어요. 그럼 이때 아내는 이 꼴을 보다 환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년아 나왔다. 비속어를 쓰고 있다. 그죠? 자,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비속어를 쓰고 있구나. 이것 봐. 근데 말이 없어요.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말이 없네요?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이. 그럼 지금 뭐예요? 아내가 죽었네. 어떤 상황? 비극적 상황. 그죠? 자, 이러다가 누운이가 누구예요? 누군지 알아야지. 네. 아내가 흰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그럼 뭐예요? 흰자밖에 없다고? 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죽었어. 자, 말끝엔 목이 메었다. 슬프죠.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이거 뭐예요? 남편의 눈에서, 자,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 슬픔,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아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 적셨다 적시는 모양. 이게 바로 뭐다? 의태어. 아까 빽빽, 이것도 뭐예요? 얘는 소리니까 의성어, 우는 소리,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성 상징어 쓰였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자, 문득 김첨지가 산 사람, 남편이죠. 미친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 얼굴, 아내 얼굴에 한데 비비대며 중얼거렸어요. 설렁탕을 사놨는데 왜 먹질 못하니? 그때 설렁탕은 누구 먹으라고 사온 거예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설렁탕은 아내에 대한 뭐다?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면서 동시에 아내가 죽어서 이걸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예요. 자, 괴상하게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자, 운이 가장 나쁜 날이죠. 아내가 죽은 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쓰인다? 반어법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첨지가 인력거 이런 일을 하다가 오늘따라 되게 멀리 뛰어야 되고 뭐 장거리 손님 많고 막 돈도 막 잘 벌고 이랬는데 아내가 죽은 날,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하루 운수가 나빴던 날이다, 이런 소설이에요. 자, 반어법 나와 있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의 해소 아니죠. 죽었잖아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화해하는 게 없어서 답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비속어 당연히 리얼하게 욕해주고 있으니 맞고, 찾았고, 설렁탕, 그치,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왔는데 죽어서 못 먹으니까. 그래서 쉽게 다들 대표 작품들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자, 우리 보통은 이거는 다들 프로포즈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프로포즈로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레이다. 당연히 레이더 아니고, 레이더 아니고, 레이다. 장르 아니고, 장르. 쉽게 볼 수 있던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뭔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뺐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아요? 뺐지? 뺐지, 뺐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외래어 표기법의 조항을 다 안다고 해도 외래어가 잘못 쓰인 거 고르는 거, 이건 조항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한자처럼 매일매일 적절한 외래어, 적절하지 않은 외래어, 이거를 퀴즈 풀듯이 꾸준하게 외우셔야 되는 파트인 거예요. 이건 따로 외래어 표기법 조항의 외래어는 1의문에 1기호 적는고 된소리 표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조항을 아무리 내가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퀴즈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뺐지 안 되죠. 이렇게 된소리로 파열음의 경우 된소리 발음하지 않아서 사이수시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배지가 맞는 표현이에요. 답은 1번,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러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래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네, 매일매일 퀴즈식으로 그 개수를 정해놓고 이만큼 계속 누적해서 눈에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자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휘 한자 공부하실 때 거기 당연히 외래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집어넣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대표 작품이에요.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작품인데, 자, 이때 오발탄은 잘못 쏘아진 탄환이라고. 총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발탄이 여기에 나오는 철호라는 인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되게 양심이 있게 살아가요. 근데 이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건 6.25 전쟁 후 전후에 되게 혼란스러운, 그리고 되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서 전후 비극적 현실, 뭐 부조리한 현실, 이게 더 어울리겠네요. 전쟁 후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오발탄인데, 처음에 되게 양심이 있는 애예요.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전쟁이 났어요. 자, 이때 어때요? 다 극심한 혼란에 있고, 또 전쟁 때 다 불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양심을 좀만 팔고 도덕적인 양심 좀만 버리면 이렇게 막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에 철호는 이 사회,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양심을 지키면서는 절대 부자가 된다거나 가난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철호가 이런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상실하는 파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삶의 의지를 회복한다? 아까처럼 문학은 다 긍정, 부정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긍정이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인물 떴으니까 인물 상황 보셔야 되고, 철호에게 공감이라는 건 긍정적 태도. 철호와 운전수의 계급 차이가 드러나려면 누군가 하나가 뭔가 좀 이렇게 기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독재 때의 그런 느낌? 막 이런 거. 계급차? 말투가 조금 존중하는 말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하지 못해. 그러면 어디 가지 못한다는 거고, S병원과 이거는 도달못하는 이상세계, 얘가 꿈꾸는 세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철호는 자, 갑자기 아내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럼 이 상황이 당 안 좋네요. 자, 운전수는 다시 휠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조수애가 한 번 철호를 들여다봤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고, 차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돌고 있었고, 그때 또 뒤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자, 아니야, 경찰서로 가. 그럼 얘 뭐예요? 지금 목적지를 상실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나 목적지가 없다. 자, 눈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자, 그러니까 아내가 죽음으로 삶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번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앞입니다. 눈을 떴어요. 상반신을 벌떡 일으켜. 그러나 곧 털썩 뒤로 기대고 쓰러져 버렸다. 부정이네요. 아니야, 가. 경찰 손님, 조수애가 들어올리고 말했다. 가자. 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딱한 아저씨네. 딱하다 뭐예요? 불쌍한 아저씨네. 계급차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취했나? 운전수가 힐끔 조수애를 쳐다봤는데 그런가 봐요.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자기 갈 곳을 모른다? 목적 상실했구나. 삶의 목적을 상실했구나. 목적지를 잃어버렸구나.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철호는 삶의 의지 회복? 지금 철호 완전히 삶의 의지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게 없죠. 운전수는 공감이에요? 어쩌다가 오발탄 같은 게 걸렸어? 이랬단 말이에요. 잘못 쏴진 탄환, 잘못 걸린 손님이야? 공감 아니죠. 자, 철호와 운전수의 계급 차이 보여요? 안 보이죠. 딱 봐도 누가 봐도 정말 택시 기사님과 손님의 관계예요. 틀렸고. 철호는 목적지를 정하지. 그러니까 자꾸 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내용 일치로 봐도 금방 풀 수 있어요. 철호가 이거는 도달 못하는 이상향? 아니죠. 자꾸만 아내가 죽은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꿈꾸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내용 일치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9급은 8급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려운 부분이 어디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 어휘라던가 한자라던가 외래어라던가 자주 틀리기, 혼동하기 쉬운 것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건 기본적인 이론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잘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는 고생하셨습니다.